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서 만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순조로운 정권 이양을 약속했고 트럼프 당선인도 이양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국무장관으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제47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백악관 집무실을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비공개 논의에 앞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며 원활한 정권 이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Congratulations. Thank you. And looking forward to having a, like we said, smooth transition. Do everything we can to make sure you're accommodated, what you need. And we're going to get a chance to talk about some of that today. 트럼프 당선인은 감사하다고 화답하며 정권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politics is tough, and it's in many cases not a very nice world, but it is a nice world today, and I appreciate it very much. A transition that's so smooth, it'll be as smooth as it can get. 지난 6월 첫 대선 후보 토론 이후 처음으로 대면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약 1시간 반 동안 정권 이양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중동 사태, 또 중국 문제 등 국내외 주요 현안과 정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후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국무장관으로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성명을 통해 루비오 상원의원은 존경받는 리더로서 자유에 대한 매우 강력한 목소리를 내왔고 국가에 대한 강력한 옹호자이며 동맹국의 진정한 친구이자 적들에게 결코 물러서지 않을 두려움 없는 전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하원의원에 이어 2010년 연방상원의원에 진출한 루비오 지명자는 1970년생으로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태어났으며 바텐더였던 아버지와 호텔 청소일을 했던 어머니 사이에서 신앙과 가족, 공동체, 존엄한 일이 선한 삶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배우며 자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브리핑에서 현재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 중 하나로 북한의 러시아 군사 지원 문제를 꼽았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이 당면한 국가안보 위협으로 어떤 문제를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중국, 이란과 함께 러시아와 북한을 지목하고 다음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미한일 3국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병사들이 전투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전쟁에 참전한 북한과 또 북한을 끌어들인 러시아는 단호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을 건넬 수 있다며 이를 각국이 우려해야 할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마르크 리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이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군의 전투 개시를 재확인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We had a very productive discussion today about our ongoing support for Ukraine in the face of an ongoing Russian aggression. As well, this added element now of DPRK, North Korean forces, injected into the battle. And now quite literally in combat, which demands and will get a firm response. 리터 사무총장도 북한군의 전투 참여를 지적하면서 우려 입장을 밝혔습니다. Now we see North Koreans being active in Ukraine, and this is coming at a cost. Of course, these North Korean soldiers present an extra threat to Ukraine and will increase the potential for Putin to do harm. 블링컨 장관은 이어진 단독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군의 전투 투입이 러시아의 핵과 미사일 기술 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s working in both directions, and there's deep concern about what Russia is or may be doing to strengthen North Korea's capacities, its missile capacity, its nuclear capacity, as well as the experience that the North Korean forces are getting in their efforts to support Russia against Ukraine. 한편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날 브뤼셀에서 별도로 외무장관 회담을 갖고 북한군 참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회동 전 모두 발언에서 최근 우리는 러시아의 침략을 돕고 방조하기 위해 북한군이 배치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유럽뿐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키는 매우 부정적인 상황 전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지금이야말로 중요한 순간이라면서 대서양과 세계 안보의 미래가 우크라이나에 달려있다고 강조하고 러시아는 이란의 드론, 무인기와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12일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참전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13일 러시아 쿠르스크로 파견된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군을 상대로 한 전투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지난 5일 유럽연합 EU가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이 공개된 가운데 올해 초안에는 납북자 즉각 송환 요구와 함께 북한이 한국과의 통일을 더는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산 가족을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포함됐습니다. 유럽연합이 주도하고 미국과 한국, 일본 등 4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한 이번 초안은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도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9월 19일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한 약속 이행 등 이산가족의 상봉 재개를 촉구했습니다. 초안은 또 다른 국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조직적인 납치 및 강제 실종, 이에 대한 송환 거부를 규탄하고 북한 정부의 모든 납북자와 억류자 및 미송환 전쟁 포로에 대한 즉각적인 송환을 포함해 그들의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등 관련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은 오는 20일 제3위원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제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12월 총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유엔이 북한 인권심사에서 나온 각국의 권고와 북한의 반응을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13일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심사 보고서가 채택됐으며 북한은 2025년 2월에서 4월에 열리는 제58자 인권 이사회 회기까지 UPR 권고에 대한 답변을 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네 번째 UPR 심사 이후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낸 권고를 포함해 294건의 권고 중 88건에 대해 유의한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거부한 내용은 북한은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공개 처형 중지, 성분제 차별 철폐, 강제 송환자 고문 중지, 억류자와 납북자 송환, 3대 악법 철폐, 러시아 전쟁 지원 중단 등 88개 권고안들입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북한의 권고 거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 정부는 북한의 UPR 권고 이행 여부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비준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 분석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기준으로 북한은 더 많은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병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돈이 필요하고 러시아는 북한 인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서 북한의 참전은 여러 방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here's a lot of ways in which North Korean manpower, whether highly elite troops or construction workers wearing KPA uniforms, whatever status they would participate in the conflict, certainly North Korea
has a need for hard currency. Russia has a willingness to pay for North Korean manpower.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안보석자는 러시아와 북한은 1년 전 예상보다 더 긴밀한 동맹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양국 동맹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12일 평양에서 지난 6월 19일 체결된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령으로 비준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도 지난 9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해당 조약에 서명해 비준을 마쳤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조약 비준으로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간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발의 포탄과 수십 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추가로 파병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Certainly, North Korea has a large standing ground forces that Kim could use to provide more support to Putin. We know that Kim is getting funding and fuel and food in return, but we don't know what kind of military technology, if any, that Russia has provided to North Korea in return for this support.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그러면서 러시아의 대가 지원에 따른 북한의 군사력 향상은 미국과 동맹에 분명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면서 만약 김정은이 더 많은 병력을 파병한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뿐 아니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에 푸틴은 군사기술을 포함해 김정은에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최근 러시아 항구로 입항해 논란이 됐던 유엔의 대북 제재 대상 유조선 천마산호가 이번엔 중국 근해에서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천마산호는 14일 새벽 4시 현재 타이완과 중국 사이, 즉 타이완 해협에 진입해 남쪽으로 이동 중입니다. 타이완 해협과 그 주변 해역은 과거 북한 유조선 등이 제3국 선박과 유리를 환적하던 곳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과거 북한 선박의 행적으로 볼 때 이번에도 선박 간 환적이 의심됩니다. 앞서 BOA는 천마산호가 지난달 20일 러시아 극동 지역의 보스토치니 항에 입항했다고 보도했으며 이후 천마산호는 러시아로부터 억류 조치를 받지 않은 채 북한 남포로 복귀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된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47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나선 데이브 민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12일 캘리포니아 47 선거구의 개표가 86% 진행된 가운데 민 의원은 50.9%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공화당의 스콧 보 후보는 49.1%를 기록했습니다. 민 의원은 당선 확정 뒤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의회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자유를 보호하며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영김 공화당 하원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40선거구에서 당선됐고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의원도 워싱턴주 10선거구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앞서 앤디 김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커티스 바쇼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첫 한국계 연방 상원 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일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12일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을 공식 방문한 수비안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민주주의와 다원주의,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에 대한 공동의 다짐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75년간의 외교 관계를 기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로 큰 민주국가인 미국과 인도네시아는 진화하는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고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상호 이익과 존중을 바탕으로 떠오르는 기회들을 활용한다는 공약을 공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프라보어 대통령은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취임한 프라보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오랜 비동맹 중립 외교 노선을 계승하고 있으며 지난달 취임 뒤 첫 해외 순방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했습니다. 러시아가 초음속 미사일을 탑재한 해군 함정 한 척을 동원해 영국 해협에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 북방함대는 12일 성명에서 지르콘 초음속 대함미사일을 장착한 골로프 코제독함이 영국 해협에서 가상의 적 공중, 해상 드론을 격퇴하는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훈련을 마친 골로프 코제독함이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위치한 이 해협을 통과해 대서양 모처에서 임무를 계속 수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지난 2일 출항한 골로프코 제독함의 이번 항해가 2023년 12월 취역 뒤 첫 장거리 항해라고 전했습니다. 골로프코 제독함에 탑재된 지르콘 미사일은 사거리가 900km에 달하며 음속의 몇 배에 달하는 빠른 속도와 변칙 기동으로 요격이 어려운 러시아군의 차세대 대함 미사일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핵전력 강화의 일환으로 지르콘 미사일 대량 생산을 지시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12일 레바논 곳곳에 공습을 가해 최소 32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정부가 밝혔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성명에서 레바논 중부 마운트 레바논주의 마을 두 곳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23명이 숨졌으며 해안 도시 티레와 테파타, 나바티 등 남부 지방에서도 8명이 숨지고 북동부 헤르멜에서는 1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 정부의 이 같은 사상자 수치는 무장대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지 않은 겁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헤즈볼라의 거점 중 한 곳이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이에 지역에 10여 차례 공습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헤즈볼라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기 위해 고의적으로 민간 지역에 숨어들었다면서 공습 전 민간인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헤즈볼라도 이 같은 공격에 대응해 이스라엘 북부 등지에 보복 공격을 가했으며 이스라엘 경찰 당국은 북부 나이라에시에서 주거용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아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 승용차가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최소 3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쳤습니다. 광둥성 주아이시 공안국은 현지 시각으로 11일 오후 7시 48분 주아이시의 한 체육시설 밖에서 승용차 한 대가 야외에서 운동 중이던 사람들을 향해 돌진해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용의자인 62세 판모 씨는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자해한 뒤 도주를 시도했지만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된 뒤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공안국은 설명했습니다. 초기 조사 결과 판 씨는 최근 이혼 뒤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중국 언론들과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